이거 뭐냐? 오늘만 카드가 3번째 굳혔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2,400만 원? 내 돈을 다 빼돌렸어?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시아버지 사망보험금까지 노려? 네가 사람이냐? 이건 범죄야, 범죄.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감방 가기 싫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영감은 7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결혼해서 분가에 살고 있지요. 제게는 며느리 지은이가 있습니다. 참 싹싹하고 야무진 아이입니다. 아니, 야무지다고 믿었습니다. 토끼 같은 손주 녀석들도 예쁘고 며느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줘서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일들이 지난 3년 동안 제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노망이 났나 싶었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하나씩 껍질을 까볼수록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억울한 사연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날 며느리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온 건 평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자재 마트에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시겠느냐고 하더군요.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은이와 함께 마트에 가곤 했습니다. 혼자 재래시장을 보는 게 익숙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함께 가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랑 지역 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이런 식자재 마트에서 써야 이득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카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긴 했는데 지은이가 관리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이 침침해서 문자도 잘못 보고 뭐가 뭔지 복잡해서 지은이가 알아서 해준다니 그저 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트는 저녁 시간이라 퇴근하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배추며 무가 싱싱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카트를 밀고 저는 옆에서 천천히 따라갔지요. 먼저 채소 코너에 들렀습니다. 지은이가 알배기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국 끓이면 맛있겠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속이 노란 게 아주 실하네. 두부며 계란, 쌀 같은 기본 반찬거리를 하나씩 담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도와주는 카드로 계산하는 거니까 필요한 거 마음껏 담으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시도 좀 사고요. 그러면서 과자 코너로 카트를 밀고 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초코 과자랑 새우 과자를 몇 봉지 담았습니다. 저도 손주들 입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서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한 봉지 집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애들 오면 깎아줘야지 하는 생각에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줄을 좀 서야 했습니다. 앞 사람들이 계산하는 동안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꽤 많이 샀구나 싶었지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지은이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 박말순, 3글자가 적혀 있는 복지 카드였습니다. 지은이가 카드를 계산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저도 손주들 입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서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한 봉지 집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애들 오면 깎아줘야지 하는 생각에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줄을 좀 서야 했습니다.
앞 사람들이 계산하는 동안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꽤 많이 샀구나 싶었지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지은이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 박말순, 세 글자가 적혀 있는 복지 카드였습니다. 지은이가 카드를 계산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삑삑 물건들을 하나씩 찍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단말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이 카드가 오늘 이미 여러 번 사용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마트에 온 건 지금이 처음인데 여러 번 사용됐다니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점심때쯤 한 번,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다른 가족분이 쓰신 건가요? 그때 지은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아침에 애들 간식이랑 학원 준비물 산다고 좀 썼어요. 어머니랑 같이 쓰는 카드라서 제가 대신 쓴 거예요. 지은이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끝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카드로 물건을 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앞이었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으니까요. 직원은 잠시 지은이를 빤히 보다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시면 상관없긴 한데 금액이 좀 커서요. 혹시 잠깐 저쪽 고객 만족센터로 오실 수 있을까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제가 늙어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팔을 잡은 지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객 만족센터로 가는 몇 걸음이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을 뽑아냈습니다. 박말수님, 오늘 하루 사용 내역입니다. 같은 마트 지점에서 오전 10시에 15만 원, 오후 1시에 8만 원, 그리고 지금 12만 원 결제 시도하셨어요. 전부 어르신 명의로 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됐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종이를 보니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전이랑 오후에 집에만 있었지 마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 온 건 지금이 처음인데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장보고 같이 쓰거든요. 어머니가 문자 잘 못 보셔서 제 번호로 등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쓴 거예요. 애들 먹을 거랑 어머니 드실 거 미리 좀 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번호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앞에서 며느리를 추궁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가족분이 대신 쓰시는 거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르신이 사용 내역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서요. 이 영수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영수증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은이가 서둘러 자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 거는 제 카드로 계산할게요. 그렇게 허둥지둥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숨 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지은이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불광천변의 밤거리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은 결국 며느리 카드로 계산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제 카드로 물건을 샀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제 번호가 아니라 지은이 번호로 등록됐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 의심하면 벌 받는데 싶기도 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지은이가 짐을 들어다 주고 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식탁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아까 받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노안경을 쓰고 작은 글씨들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용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번이나 사용됐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받은 영수증 한 장이 3년 동안 제가 몰랐던 일들을 고구마 줄기처럼 끄집어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영수증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꼼꼼히 봤습니다. 오전 10시 사용, 오후 1시 사용. 제 이름으로 결제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랑 오후엔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 카드가 사용된 걸까요? 지은이가 대신 썼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제 장봐온 물건들을 피곤해서 다 정리하지 않고 잤다는 게요. 부엌 한쪽에 놓아둔 장바구니를 가져와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두부, 계란, 과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바닥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은이가 물건을 담을 때 섞여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펴보니 꽤 오래된 안내문 같았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구청 로고가 있었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사용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박말순님, 2023년 사용 완료 금액 48만 원, 잔액 영원 48만 원이라니요. 제가 겨울에 난방비를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낡은 주택이라 기름 보일러를 쓰는데 기름값 아깝다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납니다. 보일러는 손주들 올 때나 잠깐 틀지 평소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48만 원이나 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자세히 보니 작년 겨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지은이가 기사님 불러서 다 처리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다 처리했어요. 라고 해서 그냥 고맙다고만 했거든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 건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폴더폰을 열어보니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해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지요. 대부분 광고 문자였고 그 사이에 통신사 요금 안내 문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숫자로 된 인증번호 같은 것도 몇 개 보였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문자를 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처음 발급받던 날이요. 그때 창구 직원이 말했었지요. 어르신 휴대전화 문자로 사용 내역이랑 잔액 안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문자를 잘 못 봐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은이가 나서서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기요, 저희 어머니는 문자 잘못 보시니까 보호자인 제 번호로 받게 해도 되나요? 직원도 가족이 대신 관리해주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했었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니 편하다고만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이름으로 오는 모든 알림이 지은이한테만 갔던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영수증이랑 난방비 지원 종이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지요. 하지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 찜찜하다는 느낌만 계속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의심은 확신 비스무리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사람을 믿고 살았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저 며느리가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했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사람을 의심하는 노인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만약 제 의심이 틀렸다면 며느리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맞다면, 정말 맞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죽은 영감 사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영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당신이 좀 도와주구려. 혼잣말을 삼키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과 난방비 내역서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노년의 평화를 깨뜨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줄은 미처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어제 찾은 영수증과 난방비 지원 내역서, 그리고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현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굳어있는 표정이 꼭 죄지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신발장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올게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불광일동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인하자고요. 주민센터는 2층에 복지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가 쪽에 책상 몇 개가 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방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내 앞으로 나오는 복지 카드랑 지원금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직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명찰을 보니 사회복지 담당 정수연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주무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르신?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영수증과 난방비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나는 쓴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자꾸 다 썼다고만 해서. 정 주무관이 종이들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조금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문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전산 시스템 열어서 상세 내역을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건네자
정 주무관이 컴퓨터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여러 장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정 주무관이 그 종이들을 들고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박말수님, 지난 3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과 사용 내역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종이에는 항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 바우처, 노인교통복지카드 충전, 기초연금 관련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 주무관이 볼펜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3년 전부터 분기별로 들어왔고요. 한 번에 100만 원씩 나온 적도 있어요. 지역 상품권은 매달 15만 원씩 충전됐고요. 난방비 지원은 겨울마다 150만 원 정도 나왔네요. 교통비도 분기별로 15만 원씩 충전된 내역이 있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귀에 박힐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정 주무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어르신 명의로 지급된 총금액이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2,400만 원이요? 제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이 제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주무관이 종이컵에 물을 한 잔 떠다 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겨우 정신을 차리자 정주무관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용처 목록을 보니 제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의 대형 마트들도 보였습니다. 어르신, 온라인 쇼핑 자주 하세요? 그리고 차는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주유소 결제 내역이 매달 꾸준히 있네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법도 모르고 차도 없어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주유소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 주무관이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분이 대신 관리하시나요? 여기 등록된 연락처를 보니까요. 그녀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연락처 칸에 적힌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 며느리 번호예요. 그럼 문자 알림도 전부 며느님한테 간 거예요. 어르신은 입금이나 사용 알림을 전혀 못 받으셨겠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갈 때 울리는 알림음이 전부 며느리의 휴대전화에서만 울렸던 겁니다. 정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가족분이 대신 관리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르신이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내역서를 가지고 며느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 다시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400만 원. 그 돈이면 낡은 보일러도 바꾸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저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것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바보 취급하며 속여왔다는 사실이 더 뼈아팠습니다. 당장 지은이에게 따져야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 아들 내외가 사는 빌라가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가 들렀다. 잠깐 들어가자. 집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빨래가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각종 고지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급하게 식탁을 치우며 물을 내왔습니다. 저는 물도 마시지 않고
가방에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이거 좀 봐라. 지은이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주민센터 다녀왔다. 거기서 지난 3년 동안 내역을 다 뽑아주더구나.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그쳤습니다. 3년 동안 2,400만 원이다. 네가 나 대신 관리해 준 건 알겠다만 여기 사용 내역은 도대체 뭐냐. 온라인 쇼핑몰이며 주유소며 나는 쓴 적이 없는데. 한참 침묵하던 지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 대신 장도 보고 이것저것 사드린 거니까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옷이랑 신발도 사드렸잖아요. 옷이랑 신발. 나는 네가 사준 시장 몸빼바지 몇 벌 말고는 받은 게 없다. 그리고 주유소는 뭐냐? 나는 차도 없는데. 그건 민석 씨 차기름 넣을 때 쓴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마트도 가니까 그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갈 때는 주로 택시나 버스를 탔지 아들 차를 탄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 쳐도 3년 동안 2,400만 원이 다 어디로 갔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아들 민석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실직 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밖까지 다 들리네. 지은이가 쪼르르 민석이 뒤로 가서 숨었습니다. 민석이가 식탁 위에 서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너도 봐라. 내 처가 지난 3년 동안 내 이름으로 나온 돈을 다 썼단다. 너도 알고 있었냐? 민석이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지은이가 다 엄마 생각해서 관리한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런 거 복잡해서 못 챙기시잖아요. 지은이가 알뜰살뜰 챙겨서 엄마 반찬도 해드리고 우리 생활비로도 좀 쓰고 한 거지. 뭐 훔쳐간 사람 취급을 하세요? 뭐라고? 너는 지금 이게 당연하다는 거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내 돈을 가져다 쓴 게? 아니,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그리고 저 요즘 일자리 구하느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은이도 생활비 쪼들려서 그런 건데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기가 찼습니다. 아들 6가지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속 좁은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있던 지은이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곁눈질로 보니 화면에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박말순님 지역 사랑 상품권 15만 원 충전 완료. 제 이름으로 된 알림이 버젓이 며느리 전화기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라. 내 이름으로 된 돈 들어왔다고 네 전화기가 울리는구나. 민석이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요.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진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둘이서 똘똘 뭉쳐 저를 몰아세우는데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서류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고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말순 고객님 되시죠? 여기는 행복생명보험사입니다. 보험사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보험사요. 나는 보험 든 거 없는데. 아, 고객님 명의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군 고 김철수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문의하신 게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이라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장례비로 일부 쓰고 남은 돈 4,500만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정기예금 성격의 보험으로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나는 문의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잠시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일주일 전에 고객님 명의로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이랑 필요 서류를 상세하게 조회하셨거든요. 그리고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고요. 대리인요? 누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까?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끝자리가 1234 번호였는데요. 1234. 그건 지은이의 휴대전화 뒷번호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지원금 2,400만 원도 모자라 시아버지 목숨값인 4,500만 원까지 손대려 했던 겁니다. 그거 내가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 것 같아요. 직원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고객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거나 조회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점에 한번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활비가 궁해서 지원금을 좀 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사기, 횡령. 뉴스에서나 듣던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험사 건물 앞에 도착해 올려다본 하늘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맑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건물 2층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원은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 이름으로 보험금 조회한 기록, 그거 종이로 뽑아주시오. 그리고 대리인 수령 방법 문의했다는 내용도 상담 기록에 남아있으면 다 주시오.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산 기록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종이에는 조회 일시, 발신자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 내용 요약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역시나 며느리 지은이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몰래 가족이 서류 위조해서 보험금 타가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형법상 사기죄와 사문서위 조죄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보험금 타려다 실형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메모지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 조죄, 징역형,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보험사를 나온 저는 근처 PC방에 가서 젊은 알바생에게 부탁해 복지부정 수급 처벌에 관한 기사까지 출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들을 차례로 펼쳐 놓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3년치 지원금 내역서, 보험사 조회 기록, 그리고 처벌 규정이 적힌 기사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당장 지은이 데리고 집으로 와라. 안 오면 내가 경찰서로 바로 가마.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민석이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의 지은이와 불안해 보이는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은이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읽어봐라. 네가 지난주에 내 죽은 남편 보험금 4,500만 원. 어떻게 하면 네가 꿀꺽할 수 있는지 알아본 기록이다. 지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황급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금이라니?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보험금까지 건드리려고 했어? 민석이가 소리를 지르자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원금 2,400만 원 몰래 쓴 건 횡령이고 보험금 노리고 서류 조작하려고 한 건 사기 미수의 사문서 위조란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다 알아봤다. 이거 들고 경찰서 가면 너는 최소 징역 2년은 살아야 한단다. 감방 가고 싶으냐? 감방이라는 말에 지은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사람이냐?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년이지.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시아버지 목숨 값을 탐을 내. 제가 호통을 치자 지은이가 엉엉 울며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작년 가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술비에 재활병원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오빠란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제 카드 빚으로 돌려막다 보니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독촉 전화는 오고 민석 씨는 취직 안 되고 눈앞이 캄캄해서 제가 잠시 돌았나 봐요. 정말 보험금 타서 빚만 갚고 나중에 평생 일해서 갚으려고 했어요. 민석이가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장인어른 쓰러지신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를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 당신 힘들잖아. 자존심 상해할까봐 말 못했어. 두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게 내버려둔 뒤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통장을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기 150만 원 들어있다. 내가 시장 다니며 1,000원, 2,000원 아껴서 모은 내 장례비다. 두 사람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고는 안 하마. 손주들 봐서 참는 거다. 네가 감방 가면 우리 민준이랑 민서는 누가 키우겠냐. 지은이가 바닥에 머리를 대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된 돈 10원 한 장이라도 허락 없이 손대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그리고 이 돈 가져가서 급한 사채 이자부터 막아라.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고.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민석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엄마랑 지은이 고생만 시키고 저 내일부터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일할게요. 이 돈은 꼭 갚을게요. 됐다. 갚을 생각 말고 너희나 정신 차리고 살아라.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훔치는 게 말이 되냐.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도울 거 아니냐.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남편 사진을 보며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지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소. 한 번은 품어줘야지. 속이 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것처럼 아프지만 이제야 새살이 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주민센터와 보험사를 돌며 모든 연락처를 제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하고 본인 외에는 절대 조회할 수 없도록 잠금 설정을 했습니다. 며칠 뒤 휴대전화로 지역 사랑 상품권 충전 완료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제 손으로 직접 받은 알림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중소기업 물류팀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땀 흘려 번 돈이라며 지난달에는 제 내복 한 벌을 사왔더군요. 지은이도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반찬을 해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상했지만 눈빛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적금 들었어요. 5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어머니 돈 꼭 갚을게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지난 3년간의 배신은 뼈아픈 상처로 남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서로 기대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통장 비밀번호는 며느리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람 마음은 믿어도 돈은 믿지 말라더군요. 그게 제가 이번 일로 배운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 복지카드나 지원금 대신 관리해드린다는 핑계로 무심했던 건 아닌지, 혹은 자식만 믿고 너무 손 놓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킬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